내일 내가 어떻게 운명하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바람이라고 할까.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이번에 그 서정시학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시집을 내셨는데 한 6년 만이죠. 오랜만에 시집을 내셨는데 이 시집과 관련된 소개를 하기 전에 선생님 그동안 등단이라든가 간략한 자기 소개 그리고 이 시집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시죠. 지금까지 전부 16번째 지금 시집이 되는데, 이 시집을 특히 내는 그 일단을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그 자신의 시에 대한 어떤 그 존재론적인 어떤 그 운명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자꾸 내가 경도돼요. 그러니까 뭐 막말하게 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반성 성찰하는 그런 그 자기 성찰에 대한 그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이 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1938년에 이제 평북 선천에서 출생 하셨으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82세? 82세죠. 네가 되시고 1962년에 이제 한국어 신춘문예 등단하셨으니까 이게 한 60년. 네, 그러니까 60년. 그 전에 이제 자유신문까지 치면은 59년에 등단한 것이 되거든. 그건 뭐 상관이 없고. 그럼 어떻든 시력 그 60년에 가까운 이제 세월을 보내시면서 이번에 있는 듯 없는 듯 내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있는 듯 없는 듯이라는 제목 속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선생님 그동안 살아오시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종합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봤을 때는 뭐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뭐 별게 있겠냐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그걸 또 좀 뭐라고 할까,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디 존재의 그 의미라고 할까, 그런 점에 깊이 그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걸 의식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살아오는 과정에 그것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판사해 보면은 소위 세속적인 그 명리에 매달려서 허둥지둥 한 세상 살아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반성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이제 이후에 며칠 남지 않은 운명의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뭘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거 모든 그 명리에서 벗어나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그래서 내일이 내가 어떻게 운명하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바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그런 세계를 주로 시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히 개인적인, 누구나 개인적인 자기의 그 목표가 있고 삶의 과정이 있고 다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문단에 데뷔했지만은 사실은 문단과 교류가 거의 없었고, 내가 술, 담배 안 하면서 또 어떤 그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문우들과 그 교제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스스로 나 스스로를 뭔가 소외감을 내가 느끼면서 지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내 스스로의 탓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떤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을 마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제가 말 네.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 뒤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이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표제가 된 시를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예. 그 보니까 이제 그 태풍의 눈 속에서 그 이 천둥 소리와 날벼락이 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것을 주시하는 이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볼 때 이 꿈속인 듯 꿈박인 듯 방금 들린 하늘의 음성 한순간에 사라져 나 있음의 덧없음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덧없음 속에서 있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때 항상 그 변화무쌍한 그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네. 새로운 반성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 하늘의 음성, 그게 이제 천둥 벼락 소리겠죠. 이것을 들으면서 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생의 덧없음도 얘기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자각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걸 이 명상하는 시편이 이번 시집의 핵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다른 특히 그 일부에 속해 있는 그 낚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현실의 어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같이 그 자연과 더불어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생의 뭐라고 할까 평정심을 갖고 네, 살아갈 수 네. 있는 그런 그 길이 아닌가 예. 그런 그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집의 그 일부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요새 낚시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낚시는 선생님 생각하시는 세계를 표현하기엔 하나의 그 가설 무대와 같은 글쎄요. 것이고 네. 그 속에서 이제 그 뭐 노자적인 입장에서 그 무의를 낚는다고 할까 인생을 반추한다고 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낚시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 낚시를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에 대한 노력이 이번 시집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말이 정확한데 그 대목을 내가 네, 이렇게 하나 좀 읽어보시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시집의 그 동기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은 이번 시집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나 스스로에게 묻는 운명론적인 존재론이다. 내가 살아온 시대와 생존을 위한 세속적인 명리를 위해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며 반성해 본 것입니다. 저의 운명의 시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운행하는 우주 만물 자연 속으로 들어가 평정심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고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시편들입니다. 이 시집 서문에 이번 시집에선 낚시터가 무대이다.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단순 명료한 명상의 시편들이다. 낚시꾼이 연출하고 직접 출연하는 가공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무언극을 통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었다.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서로의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된 것이다. 이런 그 시쓴 동기나 배경을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이제 공감하는데 이 낚시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 낚시를 들여오면서 어떤 그 명상의 세계, 자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세계를 걸픈 씨가 이제 허물을 벗는 소리 같은 게 아닌가. 네. 이제 문명의 그렇죠. 때라든가 뭐 이런 걸 벗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을 해봤는데 혹시 일단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허물 벗는 소리. 어둠이 헐벗는 시간이다. 혈란이 원물 그리던 반딧불이가 사라지며 나는 고요에 숨이 막힌다. 늪가에 앉아 어둠의 실상을 오감으로 감지한다. 희미한 빛이 물 안개를 피운다. 수초들이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수초들이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며 어둠을 헐벗기는 신용, 산봉우리 능선이 용트림을 하듯 어둠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헐벗는 잠자리의 날갯짓, 키 크는 미루나무의 형상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있다. 네, 이 시를 쓴 정황이나 배경을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가장 큰 그 비유를 인용한 것은 잠자리의 날갯짓, 헐벗는 잠자리의 날갯짓, 이것이 또 하나의 동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잠자리가 항상 나는 그 잠자리에 대한 어떤 내 스스로의 영혼이 마치 잠자리에 로 바뀌어서 네. 이 지상을 날아다니다가 헐벗고 또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해보는 그런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잠자리에 관한 시편들이 이제 과거에도 여러 편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더 구체적인 것은 앞에 그 반딧불이의 그 현란한 춤추는 모습, 그것이 하늘의 별들과 또 물속에 비치는 것들과 그 아주 아름다운 이게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훌륭한 그런 그 비경이 아닌가. 네.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속에 함께 체험하면서 생존해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생명감에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고요에 숨 막힌다. 이제 이 고요의 한순간에 이제 어둠의 실상을 오감으로 감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수초가 숨쉬는 소리를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봉우리나 능선이 이렇게 이제 깨어나면서 잠자리가 이제 태어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선생님은 이 잠자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고 이 전체적으로 이 시편은 낚시꾼들이 밤새워 낚시할 때 그 자연을 응시하는 그런 장면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독특한 발상이었다고면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연과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김주현 선생 해설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덧 숲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숲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품는 산이 내 품 안에 산이 되는 이러한 그래서 생명력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붕어 낚시를 즐기는 순간 속의 시간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순간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자연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자연을 본인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속에서 뭔가를 이제 상상력을 작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그 자연 속과 내가 들어가서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 마지막 날에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 만물을 잘 가꾸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연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연을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이끌어갈 수 있느냐, 나한테 내 것으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특히 동양에서 자연을 얘기할 때는 인간이 자연 속으로 들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생님은 자연을 품 안에 끌어들여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한다는 이런 발상과 생각은 상당히 성서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독특하다. 뭐 잠자리가 이제 매개가 된 상상도 있지만은 그 여기서 이제 고요의 한 순간에 들어가고 이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면서도 그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 창조되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상상력을 또 보여주는 재밌는 시편이 꿈꾸는 생각이라는 시가 또 있거든요. 제가 읽다 보니까. 네. 어떻게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꿈꾸는 생각. 네. 지금은 생각의 꿈속에서 나의 시간의 동행. 지금은 나와 음악이 순연한 아우름으로 내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시공을 여행 중이다. 흐르는 시간, 살아 움직이는 우주 공간의 만물은 아름답구나. 시계의 한계를 넘어 드디어 신비한 꿈의 나라로 나는 구름새가 되어 날아간다. 구름 속 무지개의 운계를 타고 가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을 일깨우며 나는 미래를 향해 시공을 달리고 있다. 이 시와 관련된 선생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결국 여기서 그 구절구절이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는 뭔가 이 한마디 육신을 빠져나와서 네. 내 영혼이 이 우주 속으로 날아가는 네. 찾아가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은유화했다고 보는 예.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시에서 선생님의 상상력이 이제 이 수년한 어떤 이 아우름으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시공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거는 시계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구름을 넘어서 그 우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인생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사유가 또 이 시집 속에 시간과의 동행을 넘어서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도 깃들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초월의 세계로 간다는 네. 그런 의지가 욕심이 담겼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네, 것이고 그렇죠. 자연을 볼 때도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시각이 들어있고 그런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생이 더덥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 생의 무한함에 대한 또는 미래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선생님 시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하게 종교적인 것을 편하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전편 속에 스며 있는 것은 역시 기독교적인 사유와 상상과 그 영혼의 무한함에 대한 그 동경 같은 것이
이제 덧없음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하고, 그래서 아까 김주현 선생 얘기 마지막 순간은 영원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그 최첨단이죠. 거기까지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시집의 사부에는 선생님 그 신앙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뭐 기뻐하고 찬미하고 뭐 이런 시편들인데, 그 이제 제가 그 시를 쓰면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그 많은 그 서평을 써 주시거나 무슨 뭐 잡지나 이런 신문에 그 단평을 쓸 때 쓰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 내 생각에는 나는 그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띠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는데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보아준다는 거. 예. 단지 내가 의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부활절이든가 성탄절이든가 이럴 때에 그 잡지나 신문사에서 그 주문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쓰는 그런 그 시편들 외에는 모두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우러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누구야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돌아가신 영국 시인 중에 그 무슨 플리컨가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무슨 플리컨인데 그 양반이 이 종교적인 그 신앙시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목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걸 한참 후에 그걸 어디서 읽게 돼서 이게 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시류의 그 참 적합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생님의 신앙심은 그 상당히 뿌리 깊은 거 아닙니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 베네 신앙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신앙 시편에 종교 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종교 계획이 지금 조금 오버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절실한 이야기죠. 예.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의 그 과정과 지금 500년에 지난 오늘의 그 개신교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또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혁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해야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전국에 50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500주년을 전후해서 그 우리 종교계나 여러 그 학계에서 거기에 대한 그 재조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 종교개혁에 관한 그 시편을 청탁을 받아서 그 쓴 것들입니다. 저것은. 물론 이제 500주년이나 이런 기념을 해서 이제 쓰셨지만은 이 시편들 속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도 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절박한 시죠. 네, 절박하던 말씀으로 그냥 다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더 선생님 읽고 싶은 시 한 편 더 읽으시고 마무리 쪽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내가 그 시를
그 지난 14년에 쓴 어느 인생이라는 시집을 내면서부터 예. 이건 내 마지막 시집이다. 야.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데자뷰가 나오고 이번에 있는 듯 없는 듯이 나오니까 세 번째로 지금 마지막 시집이라는 말을 내 스스로 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했던 그 어느 인생이라는 표제로 된 그 어느 인생이라는 시를 그냥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느 인생, 이제야 내 뒷모습이 보이는구나. 새벽 안개밭으로 사라지는 모습,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이네. 그림자마저 따돌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그건 지금 읽으신 게 전문인가요? 네. 아주 짧군요. 그러니까 네. 이걸 뭐라고 풀이를 한다고 하면 마치 내가 내 육신이 내 인생이 다 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사라지는 그 모습이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결국은 나는 영원히 가는 곳을 내가 찾아가고 있다는 것, 네. 영원히 가야 할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것도 함축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생애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선생님 그 시를 듣고 나니까 이번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것도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지향하시는 게 꿈꾸는 생각처럼 그 영혼을 일깨우면서 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마치 신이 창조한 어떤 세계 너머의 영혼 속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꼬집는 듯이 얘기하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의미하면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담겨져 있고 선생님 인생 전체를 뒷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집을 내신 소감 얘기하시고 이제 마무리 해보시죠. 제가 내가 살아온 시대, 이런 내 개인적인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우리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겪은 일이지만은, 해방되기 전후의 그 사정, 나는 일찍이 아버님이 우리 형님에게 성경책을 읽히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한글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제 같이 어깨너머로 보면서 해가지고 한글을 터득하고 국민학교를 갔습니다. 국민학교를 1학년 때 가니까 이제 1학년 때 이제 8.15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의 그 시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와 그 가족들이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만주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다가 무리를 지어서 오다가 그 국민학교에서 진을 치고 막사에서 부족하면은 마당에다가도 에서도 진을 치고 살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 어린 마음에 그런 거 하면은 이 소련 군대들이 또 부대로 이동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한 부대씩 내려와요. 처음에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좋다고 막 환영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저녁이 되면은 어느 마을에서 저기 하룻밤 자게 돼요. 네, 그 자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차 그 달구지 받고 뽑아서 자기네 마차에다 갈아 끼우고 그러고 뭐 재물도 다 쌀이나 뭐 이런 거 다 뺏어가고 거기다가 더한 것이 부녀자들을 그냥 예. 닥치는 대로 다 겁탈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소련 군대가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길가에서 한 10리, 20리 떨어진 곳에 다 여자들은 다 가서 숨고 그런 것을 제가 어릴 때 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또 월남을 해서 6.25가 나고 또 일사후퇴를 또 하고 아이고. 4.19가 나고 이런 그 생활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내 정신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그때그때 감내해 나올 수 있었는가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참 험난한 길을 아슬아슬한 길을 파도 타듯이 지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지금 우리 그 시 쓰고 문학하는 이 후배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뭐 다음 기회를 누리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38년생이시니까 해방일 때가 7살, 7살. 6.25 동란일 때가 12살. 둘인가 13인 거죠. 예,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뭐 한국 나이로는 13이고 38년이니까 이제 만 12살. 그러니까 7살, 12살 그리고 이제 또 해방 이후에 일어나는 뭐 혁명이냐 뭐 이런 경험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해준 거는 역시 신앙심 같은 것들이 큰 기둥이 되셨던 것 같고 또 있는 듯 없는 듯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이 속에 들어서 선생님 삶을 여기까지 이제 시인으로서 한번 끌어오셨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처음에 몇 차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꿈꾸는 시에서 아까 읽어드렸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의 이 시적인 여행, 이 문학적인 여행, 꿈꾸는 생각이죠. 내 영혼을 일깨우며 나는 미래를 향해 시공을 달리고 있다. 구름과 새가 되어 날아가고 있다. 이런 자유로운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두 권의 시집은 더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집으로 해서 뭐 좋은 인연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선생님 뭐 60년 가까운 시력이신데 이제 또 다음에 한 차원 더 높은 시집을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집을 기념한 대담과 낭독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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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